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법정.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한 남자가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그의 나이는 35.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천재 CEO 강준혁이었습니다. 강준혁 대표님, 동성그룹 회장 최태준 씨를 배임과 횡령, 그리고 유기죄로 고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혁의 눈빛이 방청석 한 구석 70세 노인을 향했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로 군림하던 최태준. 그는 이제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저를 35년간 키워주신 가정부 한복순 여사님 단 한 분뿐입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방청석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낡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70살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굽은 등, 평생을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복순.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성북동 최태준 회장 저택. 그날 밤 가정부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줄, 양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서재에서 일하던 최태준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바로 그때 2층에서 사모님 윤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둘의 관계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 내 남편을 유혹해? 당장 나가. 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 그의 침묵이 미선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와 뱃속의 작은 생명뿐이었습니다. 미선은 혼자 쪽방촌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아이를 키울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내 인생을 망쳐. 사흘 후 한밤중 미선은 아기를 담요에 싸서 최태준 저택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새로 채용된 가정부 한복순이었습니다. 35살 이혼 후 홀로 상경한 그녀는 대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복순이 아기를 안으려는 순간 사모님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복순 씨, 당신 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문 앞에 버려져. 최태준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기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미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 이 아이, 당신이 키울 수 있소? 네, 저는 돈은 줄 테니 조용히 키워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최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당신 방에서만 키우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복수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가워진 아기의 몸이
그녀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10년 전 유산으로 잃었던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 제가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강준혁, 중걸알준, 빛날혁. 비록 버려진 아이지만 앞날은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순의 방은 지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곳, 여름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엔 습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준혁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혁은 자랐습니다. 복수는 낮에는 가정부 일을, 밤에는 준혁을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 3-4시간. 준혁이 울 때마다 사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또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복수는 준혁을 꼭 안고 지하실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준혁이 5살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절날 최태준의 적자 최진우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너 누구야? 가정부 아들이구나. 종놈 새끼. 진우가 준혁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5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복순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준혁아, 밖에서 힘든 일 있어도 참아야 해.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준혁은 총명했습니다. 복순이 고물상에서 주워온 책들을 밤새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복순은 촛불을 켜줬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준혁이가 효자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는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준혁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복수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경 부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수술비는 800만 원. 복수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준혁의 교육비로 썼습니다. 그녀는 최태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수술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순 씨, 그동안 내가 월급 2배로 줬소. 그걸로 뭘 한 거요? 준혁이는 회장님 아드님 아니십니까? 짝! 최태준이 복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요. 내 아들은 진우 하나뿐이요. 복순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 회장집 식사 준비.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만 대학 보내면, 그것만. 준혁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복순이 쓰러진 건 합격 소식을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준혁아,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복수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준혁아, 엄마가, 사실은.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준혁이가 자랑스럽다. 그것만 알아라. 준혁은 학교를 휴학하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금목걸이와 낡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최태준 회장 아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 뒷면에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월급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컴퓨터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동성그룹 회장 불륜 의혹, 전 가정부와의 관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지하실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최태준이 자신을 외면했는지, 왜 복순이 평생을 가정부로 살며 자신을 키웠는지, 준혁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거칠어진 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손. 엄마, 이제 알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박미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등록, 병원 기록,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2주 후 그는 관악구의 한 원룸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2015년 3월 준혁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신가요? 저는 강준혁입니다. 1990년 3월 15일생.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와요. 좁은 원룸.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내 아들이 맞나? 네. 저는 당신이 대문 앞에 버렸다고? 난 살리려고 거기 놓은 거야. 최태준 그 개자식이 책임지라고. 미선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뭐, 35년 만에 나타나서 뭘 원해? 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 내 아빠는 재벌이고 엄마는 술주정뱅이야. 그게 진실이지. 만족해?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친엄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태준 그 자식, 날 헌신짝처럼 버리고 잘만 살더라고. TV에 나와서 대기업 회장 행세하면서. 미선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 집 아들인 거 증명할 수 있어? DNA 검사 같은 거? 그건 증명하면 돈 받을 수 있잖아. 수십억은 받아야지. 네 양육비 명목으로. 준혁은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 아빠 만나서 인사하려고? 순진하네.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어디가? 나 도와줘야지. 내가 네 엄마라고. 문을 나서는 준혁의 뒤로 미선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준혁은 최태준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성그룹 본사 30층. 비서가 막았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회장님께 이렇게 전해주세요. 1990년 3월 15일에 버려진 아이가 찾아왔다고. 10분 후 준혁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최태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준이 돌아섰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인가? 강준혁입니다. 35살.
DNA 검사가 필요하겠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로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최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한복순 여사님의 치료비를 달라러 왔습니다. 3천만 원. 돈? 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35년간 당신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대가로 3천만 원이면 싼 겁니다. 자네 어머니는 복순 씨가 아니야. 박미선이지. 박미선은 절 버렸습니다. 복순 엄마가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최태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건방지군. 내가 자네에게 뭘 빚졌다고? 목숨입니다. 당신이 살해하려 했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990년 당시 윤혜진 사모님이 청부업자에게 보낸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이 처리 완료 후 입금이라는 문구.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복순 엄마 방에서 찾았습니다. 엄마가 35년간 증거로 숨겨두신 거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뭘 원하나? 3천만 원. 그리고 복순 엄마에게 제대로 된 사과. 그것만입니다. 최태준은 긴 침묵 끝에 수표를 끊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야. 다시는 나타나지 마. 준혁은 수표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 대문 앞에 버려진 아기를 보셨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 아들인 줄 아셨으면서. 최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네. 재벌가의 사생아로 사는 것보다는.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귀찮았던 겁니다. 자식보다 체면이 중요했던 거죠. 준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3천만 원으로 복순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암은 이미 사기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준혁은 병실에서 복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태어난 아이야. 복순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최태준과 박미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준혁을 키우게 됐는지. 엄마는 너를 낳은 엄마가 아니란다. 준혁은 복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엄마. 다 알고 있어요. 넌 언제부터? 한 달 전에요. 근데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박미선일지 몰라도 저를 키운 건 엄마예요. 제 진짜 엄마는 한복순, 당신 한 분뿐이에요. 복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 약속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더 이상 남의 집 가정부 안 하셔도 되게. 그래. 우리 준혁이가 효자네. 그날 저녁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40대 초반 동성그룹 전무로 승진한 그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준혁이.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복순을 힐끔 보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계시네.
아직도 우리 집에서 일하시나?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내가 돈 받으러 왔다고. 3천만 원?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지. 넌 우리 집안의 골칫거리거든. 진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가져가. 대신 조건이 있어.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절대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입 밖에 내지 마. 알았지?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세요. 당신이 주는 돈 필요 없습니다. 이 자식이. 진우가 준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진우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돌아가세요. 아야, 이 새끼가.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진우는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감히 최 씨 집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아, 괜찮겠니? 저 사람들 무섭단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전 더 이상 35년 전 그 아기가 아니에요. 그날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최태준과 그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35년간 당한 모욕과 차별, 그리고 자신이 겪은 서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습니다.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IT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성그룹. 철저히 조사해보자. 준혁은 밤새 동성그룹의 재무제표, 계열사 구조, 임원진 명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동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최태준과 최진우가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준혁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미래 계획 세우는 중이에요. 미래? 네.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미래요. 복수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큰 집 필요 없어. 준혁이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준혁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 35년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손.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2018년 준혁은 자신의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회사 넥스트가드.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준혁의 천재성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지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1년 만에 매출 100억, 2년 만에 500억.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이 진행을 멈췄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큰 계약 성사됐어요. 300억짜리. 그래,
우리 준혁이가 대단하네. 이제 곧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준혁아, 너 혹시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나쁜 짓 안 해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성그룹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 준혁은 3년간 동성그룹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동성그룹이 정부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국방부 사이버 보안 사업. 동성그룹의 자회사가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땄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은 하지 않고 중국산 싸구려 제품에 자사 로고만 붙여 납품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야. 준혁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았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2021년 11월 검찰이 동성그룹을 전격 수사했습니다. 최태준 회장과 최진우 전무가 소환됐습니다. 동성그룹 회장 일가 5천억대 국방 비리 연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동성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서 뉴스를 본 복순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이거 내가 한 거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최태준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한 거예요. 준혁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용서하렴.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의라는 이름의 복수란다. 그건. 복순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35년간 그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단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는 걸. 하지만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도 안 돼. 엄마는 내가 그들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마. 엄마, 약속해. 이제 그만하겠다고.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선이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초췌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왜 왔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미안해. 6년 전에 내가 너무 형편없었지. 미선이 복순을 보았습니다. 복순 씨, 오랜만이에요. 35년 만인가?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 어떻게 여길? 뉴스 봤어요. 준혁이가 동성그룹을 고발했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준다고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는데요? 나 증언할 수 있어. 35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최태준이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미선이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최태준이 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준혁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선의 고통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미안해. 나 술 끊는데 6년 걸렸어. 그리고 용기 내는데도 미선이 준혁을 보았습니다. 넌 내가 버린 아들이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 하고 싶어. 필요 없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한복순, 이분 한 명뿐입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선 씨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왜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게 사람 사는 거란다. 준혁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 검찰에 증언하겠어. 최태준 그 자식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 2022년 3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박미선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35년 전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1989년 11월부터 최태준 회장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쫓아낼 때도 방관했습니다. 미선의 증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 성폭력 35년 만에 드러나 최태준 회장은 부인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성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태준 회장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언론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990년 3월 15일 최태준 회장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한복순 씨가 저를 발견해 35년간 키워주셨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순 씨에게 월급을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최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1990년 3월의 메모. 최태준 회장 아들이라고 적힌 문서. 최태준의 필체였습니다. 회장님은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우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최태준은 경악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왜? 아버지, 저도 이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진우는 아버지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뇌물. 30년간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강준혁 씨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자라며 공부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재벌 2세로 모든 걸 물려받고도 범죄를 저질렀죠.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진우의 증언으로 최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그를 구속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복순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마지막이에요? 아직 오래 사셔야죠.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한 달. 엄마,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널 키운 35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복순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실 엄마는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두려웠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엄마. 하지만 널 안았을 때, 내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알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내가 회사 세웠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 엄마, 그만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복순이 준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그만 화를 풀어라. 최태준도, 박미선도, 최진우도 모두 용서해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란다. 증오를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병들어. 준혁은 복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다음 날 준혁은 구치소로 최태준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초라해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당신은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최태준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건가? 아닙니다.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부인 소송 서류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뭐? 당신은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피는 나눴을지 몰라도 정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너는 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냐?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합니다. 복순 엄마가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용서와 망각은 다르다는 거군. 네. 당신이 저지른 일, 복순 엄마가 겪은 고통, 저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는 않겠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잠깐, 최태준이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35년 전 그날 밤, 내가 너를 안았어야 했다. 내 아들로 인정했어야 했다.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병원에서 준혁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고된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회사 직원들, 준혁이 도운 사람들, 그리고 복순이 평생 가정부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 박미선도 왔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복순 씨. 내가 버린 아이를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최진우도 왔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형을 괴롭혀서 됐습니다. 복순 엄마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준혁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2주 후 최태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4년 11월 피고인 최태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횡령, 배임, 성폭력, 아동유기죄를 인정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피고인 최태준의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준혁이 방청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35년간 키워주신 한복순 여사님은 평생 가정부로 사셨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고 건강을 잃으면서도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돈도 권력도 학벌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증오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태준 회장을 용서합니다. 박미선 씨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복순 엄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부로, 청소부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시면서 자식을 키우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재벌이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들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태준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처벌은 이미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영원히 잃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처벌일 것입니다. 판결 후 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복순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제 회사 수익의 50%를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최태준 회장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속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어야 합니다. 생모 박미선 씨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엄마는 한복순, 단 한 분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복순 엄마가 평생 못 이루신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준혁은 복순이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처음 안았던 그날 밤부터 너를 대학에 보낸 날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단다. 준혁아,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누구를 미워하며 살지 마라. 사랑하며 살아라.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어.
그리고 너도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편히 쉴 거야. 너도 이제 내 길을 가렴. 훌륭한 사람이 되렴. 아니, 넌 이미 훌륭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게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한복순 재단은 대한민국 최대 사회공헌재단이 되었습니다. 연간 1,500억 원을 지원하며 5만 명의 한부모 가정을 도왔습니다. 준혁의 회사 넥스트가드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순 엄마 덕분입니다. 준혁은 매년 10월 15일 복순의 기일에 청학동을 찾았습니다. 복순이 나고 자란 곳. 거기에 한복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기념관에는 복순의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손, 낡은 앞치마, 준혁을 키우며 썼던 일기장. 한 여인의 위대한 사랑. 그것이 기념관의 표어였습니다. 박미선은 재단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자신처럼 힘든 엄마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니 강 대표님, 미선 씨 편하게 불러주세요. 둘은 가끔 만났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순 씨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저를 35년이나 키우셨을까? 나 후회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